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약 2주간에 걸쳐서 세계 외교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8월 말부터 이틀간 중국 텐진에서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가 열렸고요. 9월 3일에 열린 중국 전승절 기념식 행사에서는 시진핑, 푸틴, 김정은 세 사람의 지도자가 나란히天安문 막루에 서서 열병식을 지켜보는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9월 5일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이 열려 푸틴이 전 세계를 향해 연설을 했지요. 이러한 이벤트들이 세계 정세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할지를 성찰하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변화하는 국내 상황에 부응하는 한국의 국방개혁에 대하여 논의해 볼까 합니다. 국방개혁은 매우 큰 주제이고 또 수많은 분야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병역제도에 초점을 맞춰 전문가 대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문장열 전 국방대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오래전부터 병역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역제도를 주장해 오시기도 했습니다. 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평소에 늘 주장하시던 공역제도를 좀 한번 시원하게 털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일단 먼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적 외교 안보 동향과 우리 국방의 관계를 잠깐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아까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렸지만 한미 정상회담, 중국 전승절 행사 그리고 동방경제 포럼 아주 다양한 외교적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수님은 평소에 외교라고 하는 것은 안보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오셨고 또 안보는 국방이 튼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늘 소신으로 밝혀오신 바 있는데요. 최근에 이 외교 안보 동향 그리고 우리의 국방 정책 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를 좀 잠깐 좀 짚어주십시오. 네, 이게 결국은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외교 안보에서 큰 이벤트들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끌지만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그럼 뭘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미 동맹회담 정상회담 현대화. 같은 거, 정상회담 같은 거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 뭐 대략 방향을 일치시켰어요. 근데 그게 국방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국방비라든지 그 역할이라든지. 예. 그리고 그 중국 그 천안문에서 거행됐던 그 광장에서 거행됐던 열병식 같은 것을 보면은 야 북중러가 그야말로 김정은이 그야말로 단번 도약으로 세계 외교 무대 정상 외교 무대에 이제 돌아섰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북중러 동맹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한미 동맹 현대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까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기 쉽죠. 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예. 오히려 반대로 예. 한미 동맹 우리가 차분하게 우리의 주권을 찾아가면서 발전시키고 한미일 협력도 사실은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 그리고 미국, 중국과 러시아와의 그 여러 가지 협력, 안보 대화까지 포함해서 네. 이런 것을 더 발전시켜야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예. 국방을 튼튼하게 해야 되고 국방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오늘 대화는 이제 바로 병역 제도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예.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된다. 알겠습니다. 뭐 그동안에 이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든지 또는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 단번도약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할까요? 잠깐 그렇습니다. 설명은 이제 더 이상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단번 도약이란 말은 제가 이제 북한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일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김정은의 그 화려한 데뷔 이거 예. 이제 단번 도약인데 예. 이 단번 도약을 하기 위한 그 전의 과정들이 예. 굉장히 중요하고 예. 상당히 길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제 남북 간의 전면전이라든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어떤 뭐 지역 전쟁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하면 끝이니까.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 평화를 지켜 나가야 되고 그 평화를 지키는데 우리가 국방의 여러 가지 요소들, 국방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 뭐 민군 관계 알겠습니다. 다양한 것을 예. 좀 내실 있게 다져 나갈 때가 지금 왔어요. 지금 시간이 아주 급합니다. 그러니까 북중러가 이제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이제 우리 국방의 전략, 국방 외교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오늘 한번 좀 선생님하고 늘 주장하던 이제 병역 제도의 개선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근데 국방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 평상시는 좀 잊고 사는데 예.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 국민적 관심사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각종 뭐 김건희의 뭐 다이아몬드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도 사실 국방 문제는 관심이 좀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방을 보면은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국방의 주요 분야가 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방 주요 분야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군사력을 건설하는 거예요. 군사력 무기 건설, 같은 거. 예, 무기. 그다음에 이제 국방의 조직이라든지 조직. 이제 부대 구조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늘 8월 달만 되면은 이제 논란하고 있는 이제 군사 훈련에 관한 것이고 이제 교육까지 포함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병력 충원에 관한 병역제도, 민군 관계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그 제대 군인에 대한 처우 문제 이런 그리고 얼핏 보면 외교 문제 같기도 한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국방 문제이고 이것을 국방 외교라고 그래요. DD라고 합니다. Defense 예. Diplomacy. 국방 외교는 이제 군비 통제에 관한 것이 주로 예. 이제 이루어져 있고 군사 협력에 관한 것이 이루어져 있고 정말 외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분야들이 총 결집되어 있는 것이 예. 국방 분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너무 방대해서 이거를 좀 다 오늘 뭐 개혁 방안을 놓고 논의할 수는 없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 1년 내내 선생님하고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제 병역제도와 갖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병역제도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번 좀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병역제도가 병력 충원인데 이게 이제 우리 헌법이라든지 병역법이라든지 이런 이제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예. 그 의무를 이행하다 보면은 이제 병력 충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병역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이제 병사들에 관한 거예요. 병사. 장교나 부사관, 간부라고 그러는데 네. 이건 이제 모병제죠. 다 지원해가지고 예. 사관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은 시험을 치른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병역제도는 주로 병사들을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 어떤 법과 제도에 따라서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통 병역제도는 사병에 관한 복무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 병역제도가 이제 결국 전쟁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 여러 가지 무기도 있고 뭐 다양한 이 교육 훈련 여러 가지가 다 겹쳐져 있고 또 거대한 또 전략도 세워야 되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병역제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전쟁을 하는 당사자는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결국은 결국은 인간이 한다. 하는 네, 거죠. 사람이 한다. 뭐 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결국 인간이 하는 거네요. 예, 제가 한 80년대, 90년대 그 읽었던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영어 제목인데 아주 재밌는 제목 자체가 예. 무기는 전쟁하지 않는다. 무기는 전쟁하지 않는다. 예, 그 말은 이제 인간이 전쟁한다는 것이었죠. 그게 이제 아무리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첨단화되어도 결국은 그것을 인간이 한다. 그 프로그래밍을 하고 조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전쟁을 언제 끝낼 것인지 이걸 결정하고 하는 것은 다 인간이 하는 것이고 그 이제 인간 병사나 아니면 이제 전투원들인데 그것은 이제 가장 밑에 병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간부들의 이제 여러 그 어떤 인간 조직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들이 아까도 이제 국방 분야가 광범위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특히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이 전쟁은 군인들이 혼자 할 수 없구나. 군인들에게 맡겨서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돼버렸구나.
지금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80년 지났잖아요. 네. 더욱더 이제 인간이 중요해지는 것이고 물론 이제 과학기술 첨단 무기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병역제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문 교수님 오래전부터 병역제도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기해 오시면서 이제 공역제도를 주장했단 말이죠. 본격적으로 그 공역제도를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왜 그런 주장을 하셨는지 그리고 공역제도가 상당히 또 일반 시민들에게 이제 생소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 개념도 좀 들어봐야 되겠고요. 소개 좀 해주세요. 공역제도 아이디어를 제가 생각한 것은 꽤 오래되긴 했습니다. 예. 그동안에 뭐 저기 발표도 하고 신문 기고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병역제도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이걸 들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는 거죠. 병역 비리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병역 충원은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충분하게 하면서 군대를 유지하면서 국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공역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인데 그보다 먼저 간단하게 지금 현재 우리 병역 제도라든지 병력 구조를 좀 살펴보면은요. 예. 문재인 정부 때 62만 명 규모에서 50만 명으로 줄였잖아요. 예.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5년 동안에 50만 명 줄이는 예가 12만 명을 줄이는 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그걸 해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정부지만은 이것만큼은 제가 높이 평가하는데 그래서 그 50만 명이 장교하고 부사관 그러니까 간부가 20만 명이에요. 그리고 30만 명이 병사들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병사들 30만 명을 충원해야 되잖아요. 예. 이 충원이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병사들의 그 복무 기간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은 육군 기준으로 해서 18개월밖에 안 돼요. 1년 6개월입니다. 이것도 이제 많다고 아우성했는데 길다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제 소요되는 그 신병들 이 요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거 다 충원 못 해요.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해 가지고 예.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저 인구가 좀 나오고 있는데 남성 인구 현역 가용자표 저거 자료를 좀 한번 예. 저 자료를 보시면은 저 이제 앞에 자료가 전체 인구 출생률 네, 하고 그 출생아 인구 수, 변화는 예. 이건데요. 저거 보시면은 200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예. 이 사람들이 태어난 게 44만 명이에요. 남녀 합해서. 예, 2005년도에 44만 예, 명. 44만 명이잖아요. 예. 근데 그건 지금 보면은 20년 지났으니까 이 사람들 군대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 절반이 20만 명이 군대 가야 되는데 그렇죠. 여성 빼고 나면 여성 빼고 나면은 거의 100%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돼도 그렇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신체 검사에 불합격되면은 이제 갈 수 없으니까 없고. 지금은 이제 20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턱없이 부족하군요. 저거만 보면. 벌써부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다음 그림을 좀 보실까요?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건 정해진 미래입니다. 예, 이미 더 출생자 수는 딱 정해져 예.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년 금년부터 해가지고 23년까지는 간당간당해요. 20만 명. 병사들 20만 명 뽑는 게 예. 남성입니다. 35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예. 이제는 남성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이런- 유지할 수가 없군요.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차라리 그러면은 병역을 남성만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여성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좀 더 포괄적인 어떤 이 국가 공동체를 위한 어떤 봉사의 개념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제 공역제 공역제도다. 아이디어인데요. 공역제도라 그러면은 병역제도와는 좀 차이가 있는 이야기다, 그죠? 그렇죠. 이제 공역이란 말이 이제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목적을 공적인 위해서 봉사, 뭐 공적인 봉사를 한다는 서비스군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보면은 병역도 공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병역도 공역에 들어가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사회 봉사 예. 이런 것도 또 공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패러다임 변화라고 하는 것이 병역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예. 공역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이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그 구성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아주 짧은 일정 기간 동안 너무 짧아서는 안 되겠지만은 예. 그 기간 동안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한다.
그 중에 한 형태가 병역이다. 병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서도 출발해 가지고 공역은 이제 크게 이제 사회봉사역 이게 군대 가지 않고 그냥 예. 요즘에 그 사회복무라고 하죠. 예. 사회봉사역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군대 갈 사람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니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군대 갈 사람은 군대 가서 병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봉사역과 병역으로 그건 아닌다. 공역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공역의 의미는 좀 알겠는데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역은 특별한 형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공역에는 다양한 영역의 공역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사회봉사역이 굉장히 다양하죠. 사회봉사. 그럼 일반 공역이라고 하는 거면 이제 자기 모든 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20세가 되면 누구나 다 일정 기간을 국가에 서비스 봉사하자. 봉사하자는 거죠. 근데 너무 짧거나 길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적절한 공역의 수준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일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그럼 그게 한 어느 정도 수준을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기간이라는 것은 뭐 정해진 답은 없어요. 예. 그렇지만은 한 1년 정도면 어떨까? 1년. 1년 정도 이제 주로 대학생들이니까 20세는 1년 휴학한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봉사인데 사회봉사는 뭐 그야말로 뭐 다양하죠. 뭐 노약자 돌봄으로부터 해가지고 뭐 공무원 공무를 좀 도와주는 거 환경감시, 예. 그다음에 사회 교육을 담당한다든지 뭐 이런 연구소 물론 이제 그 뭐 어떤 뭐 수학의 천재다, 뭐 과학을 연구하다가 군대 가야 되겠, 사회복무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연구소에 또 계속 근무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것은 일종의 사회봉사의 하나로 간주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남녀 할 거 없이 심지어는 뭐 장애인까지 활동 가능하면은 1년 동안 봉사를 하는데 이제 병역은 그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고 그럼 이 급여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네. 저는 이거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최저임금제 있잖아요. 네. 최저임금 이상은 돼야 돼요. 최저임금 이상을 청년들을 국가가 1년 동안 공역을 시키는데 최저임금 이상은 줘야 된다. 최저임금 이상은 줘야죠. 그래서 네.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연봉이 한 2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1년에 2천만 원. 이거 뭐 아르바이트로서 2천만 원이면은 괜찮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나이 20에 아직 20은 정식 직장을 아직 가질 나이는 아니니까. 그렇죠. 주로 대학생들이죠. 한 3학년, 4학년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공역을 전부 다 수행을 하고 그 중에 일부가 병역을 하고 보상은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럼 공역 구설했죠.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하면 병역은 공역 중에서도 좀 특수 공역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 공역이 아니라 특수 공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럼 다 병역 쪽으로 안 가고 그냥 나는 일반 사회봉사 쪽으로 다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문제가 되죠. 네,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겠네요. 인센티브를 좀 주자는 거죠. 어떤 정도를 주면 다 병역으로 또 갑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기간 예. 1년이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감해 가지고 9개월 한 9개월 정도 뭐 더 감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 9개월 정도 생각합시다. 군대 생활 9개월. 예. 그러니까 병역은 9개월 하면서 공역 1년 하는 걸로 간주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역 1년치 연봉을 9개월 연봉은 다 주는 거죠. 네, 다 준다. 그러니까 월급으로 계산해 보면 한 3, 40% 인상하는 효과가 있죠. 9개월 동안에 1년치를 받기 예.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병역을 마치면은 뭐 경력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장학금, 축하금 이런 것으로 해서 1인당 한 5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더 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하면은, 군대는 아무래도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하고 또 몸이 되게 고달프고 하니까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이 특수 공역 그 병역보다는 다른 걸 선택하려고 들지 않을까요? 네, 바로 그 우려가 제가 생각하는 공역 제도의 약점이라면 약점이에요. 약점이군요. 예,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일단 모든 청년들이 다 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급여가 바로 청년 수당. 말하자면 보편적인 청년 수당의 의미가 있죠. 예.
그다음에 그 중에서 공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세의 3개월은 네. 우리처럼 60대 3개월이 아닌 60대 3년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3개월 정도 감해 주는 거, 이것이 상당히 어필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다면 실제 시행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더 주어 가지고 이 지원자를 더 받는다든지, 게다가 또 남녀가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중에서도 나는 당당하게 병역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대상이 남자에서 남녀로 되기 때문에 이제 단순 계산을 하면 2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 중에서 뽑기 때문에 두고 봐야겠지만 실제로. 그런데 제가 언뜻 드는 약간의 그 문제 의식은 말이죠. 근데 저희 군대 생활할 때는 이제 30개월 병장제대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렇죠. 그때도 기간이 많이 짧아졌다고 저희보다 먼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뭐 3년인데 왜 이렇게 줄었냐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동안에 이제 복무기간 단축의 반대 논리가 이제 단축을 할 경우에 이제 전문성은 떨어져 쓸만해지니까 전역한다 이 소리고요. 그러니까 군대를 예를 9개월만 한다고 하면 이게 너무 짧지 않냐? 그러면 뭐 총이라도 제대로 다뤄보겠냐? 뭐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두 번째 걱정입니다. 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공역 제도에 따라서 병역하는 사람들은 9개월 예. 하고 일병으로 제대하는 거예요. 2등병에서 1등병. 일병으로 제대시키고. 1등병으로 제대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 9개월에서. 그런데 예.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거기에 상병 반드시 병장 따로 있나요? 상병 병장을 충원할 수 있는 제도가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 제가 이제 병역 제도에 대해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얘기했는데 군의 충원 제도는 이제 직업 군인들을 충원하는 제도가 따로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병사들의 직업화가 이제 상병과 병장 계급이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9개월 지나고 이제 전역을 할 사람은 전역을 하고 예. 한 1년 3개월 정도 그래서 도합 2년이 2년을 있을 사람은 도합 2년이 되는 이 직업 병사들을 따로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종의 그거는 그 1년 모병제네. 3개월이니까 이제 병사들부터 모병하는 거죠. 그래서 상병 병장은 모병한다. 2년 하면 말이죠. 예. 지금 현재 1년 6개월이잖아요. 예. 대학생들 1년 6개월 기간은 2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6개월은 그냥 까먹는 거예요. 그렇죠. 학기가 예.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 6개월을 더 해가지고 2년을 채우고 급여를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죠. 이제 월 200이 아니라 뭐 250이나 300 정도 주는 거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이제 2년 동안 공부 못했으니까 가서 더 열심히 해라는 뜻으로 이제 학자금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게 결국 인센티브의 문제인데 아무리 인센티브가 좋아도 기간이 너무 길어버리면은 아무도 안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을 뭐 9개월 하고 2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절하게 맞춘다면은 뭐 이제 병사들도 직업이죠. 이제 상병 병장이 출퇴근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9개월짜리 그러니까 2등병과 1병들은 주로 이제 뭐 소총수나 포병 기갑에서 주로 보조 업무 이런 걸 맡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임무의 그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것들을 주로 이제 과업을 주고 그 이상에 되는 사람들은 이제 상병 병장들로 그렇죠. 그 앞에 1병, 2병을 그러니까 거친 사람들에 한해서의 모병제겠네요, 그러면. 그러겠죠, 당연히. 모병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합리적이죠. 그러면 요 그래서 9개월 동안에 예. 이 전문가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소총수. 예, 소총수는 그렇죠. 그거 많이 시키면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탄약수. 탄약수. 옮기는 거거든요. 정확히 옮기는 거. 예. 이거 9개월 만에 그리고 해공군도 여러 가지 보조 업무들이 보조 업무들. 많이 있어요. 예. 9개월 만에 충분히 제 몫을 다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년 3개월 더 하면서 조금 더 이 전문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부사관이 있고 장교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이제 뭔 말씀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병역 9개월은 너무 짧고, 그러니까 병역 의무를 마치고 일병으로 이제 전역하기 때문에 상병과 병장 계급의 병사 충원 문제는 이제 모병제로 한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공역 복무장에서 병역 복무 희망자를 이제 뽑아 나간다라면 한다면 과연 이걸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이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해주면 충분히 병력 숫자는 확보가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상병과 병장이 모병이잖아요. 예. 직업 병사. 이 직업 병사에 지원하는 사람은 아마 부잣집 자녀들은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안 하겠죠. 1년 3개월 하더라도 아마 이제 기질적으로 난 군생활 한번 해보겠다. 남성이든 여성이든지 예. 기질적으로 이제 거기에 좀 맞는 사람들 또는 뭐 1년 하는 것보다 더 2년 하면서 약간 경제적인 그런 인센티브도 받고 나가면 호봉도 쳐주고 뭐 2년 쳐주고요. 2년 쳐주는 거고 당연히 인센티브가 많네 그러니까 그죠? 쳐줘야죠. 그리고 뭐 장학금도 나중에 한 1,000만 원 정도 주고, 받고 하기 때문에 꼭 뭐 아주 큰 부잣집 자녀들이 아니라면은 아니더라도. 보통 중산층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아닌가. 게다가 2년이니까 거기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거긴 또 그리고 나이 21~2살 제대해서 나와가지고 네. 월 300씩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잘. 그렇죠. 21세가 되기 전에 월급을 250에서 300 받는 경우가 드물죠. 드물죠. 예, 많이 게다가 쉽지 퇴직금 않죠. 1,000만 원 했다가 퇴직금 1,000만 원. 이호봉 했다가 그건 뭐 되죠. 결국 인센티브가 결국은 인센티브네요. 중요해지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그렇죠. 오래됐죠, 그것도. 근데 이 선택적 모병제와 공역제를 비교하면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대통령이 2017년 아마 당에서 대선 후보 출마할 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예. 선택적 모병제.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모병을 선택적으로 하니까 내가 군대 안 가고 그냥 군대 안 가거나 징병을 하거나 아니면은 모병을 하거나 내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까? 이건 징병제예요. 징병제인데 다 그리고 또 남성들에 국한돼 있어요. 예. 남성들이 징병의 대상이 되는데 징병 대상자 중에서 직업적으로 하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 복무는 다 하는 거예요. 징병. 그리고 남성들 위주로 남성들로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부사관을 뽑기 때문에 좀 전문성이 커지는 거죠. 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20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도 일부 하고 있죠. 지금 20세인 사람이 예. 내가 군대 가면은 선택적 모병제에 의하면은 10개월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제대합니다. 예. 아니면 예. 내가 부사관으로 지원을 해요. 그럼 부사관 월급을 받죠. 그러면서 무려 8년을 복무해요. 아이고 그건 예. 그 제가 보니까 이거 지원할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대부분이 대학생이 대상인데 예. 8년을 한 5년으로 줄인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징병제 남성 징병제의 한 그 변화된 형태라고 예. 볼 수 있죠. 뭐 좀 더 세부적으로 앞으로도 발전시킬 분야가 뭐 제가 생각하는 공역제도도 마찬가지지만은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선택적 모병제하고 제가 이제 제안하는 이 공역제하고는 예, 좀 이제 기본 전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점에서 좀 이제 지적을 좀 제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듣고 보면 이제 은근히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든단 말이죠. 이 교수님 생각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공동체 존속에 관련된 이제 철학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공동체의 일원은 자기가 사적으로 이익을 위해 살기 전에 국가를 위해 1년은 봉사하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아마 남녀 차별 없이 하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이 여자들도 군대 다 강제로 보내자 이런 뭐 아주 좀 낮은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남녀가 모두. 근데 사실은 군대를 여성에게도 해당한다 이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끊임없이 왜냐하면 지금 그 젠더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남성들이 이제 볼멘 목소리로 그렇죠. 너희는 군대 안 가잖아 하고 여성들한테 소리 지르고 했던 이제 모습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수십 년 묵은 병역 비리도 없어지고 남녀 간 갈등은 해소할 수 있다 하는데 이 문제가 이 철학적 문제이다라는 의미에서 좀 그걸 한번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뭐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뭐 철학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개인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예.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뭐 인간의 존엄성 존중받는 거 마땅합니다. 예.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개인 위주로 가버리면은 공동체에 대해서 봉사하거나 희생하거나 예. 하는 게 없어지면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고 그러면 개인도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회복하는 하나의 중요한 제도로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남녀 뭐 여러 젠더 그다음에 장애인까지 다 국가를 위해서 1년 동안 봉사를 한다. 그리고 충분히 급여를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도 그렇고 제대로 자기 할 일하고 개인도 자기 할 일하고 모든 그러면서 젠더 장애인들도 다 동참하고 그렇죠. 장애인도 활동 가능한 장애인들이 다, 많이 있잖아요. 활동 가능한 장애인들. 그 일이 많아요. 장애인들도 제가 예, 뭐 할수 그쪽 분야에도 있는. 조금은 일은 해봤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은 어떤 사회 개조라든지 문화의 어떤 함양 이런 면도 있다. 그래서 획기적이고 철학적인 면이 그러니까요.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지금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논란도 있고 한데 정말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겠네요. 그런 문제도. 그렇죠. 병역 비리 그야말로 천태만상이죠. 예. 뭐 굳이 뭐 윤석열을 이제 거명할 것은 없지만은 예. 그리고 남녀 간의 갈등이라는 게 말이죠. 예. 아주 쓸모없는 거예요. 지금 서로 사랑해도 부족할 판에 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청년들이 예. 국가의 미래인데 그래서 이 청년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에 봉사하는 거예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병역을 택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성이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 20만 명 전부 다 나는 사회 봉사를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이 20살의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을 1년 동안 주면서 국가가 보상을 하니까 그렇죠. 아마 아르바이트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년에 2천 벌기 힘들걸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히 병역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이고 큰 차원의 문제이다. 어떻게 보면은요. 모병제 있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고 됐고 완전 모병제로 가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모병제 그러니까 2등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모병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없는 집 자녀들만 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이고 그럼 사회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사회 통합의 문제가 생기고 그게 결국은 국가라든지 군대 이 힘 능력하고도 직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다 좋은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젊은 청년들에게 모두 다 최저임금도 주고 또 상병 병장들한테는 거의 300 가까이 돈을 준다고 하면 이 예산 감당이 됩니까?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계산해가지고 아까 예산표를 한번 표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표를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충분히 된다는 거죠. 볼까요? 한번 봅시다. 네. 자,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40만 명 이하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30년 정도 지금부터 한 5년 후니까 이재명 정부가 끝날 때죠. 네. 그때를 현재 병사 30만 명에서 5만 줄여가지고 단계적으로 줄이는 거죠. 조금씩. 그래서 병사를 25만 명으로 유지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병사만 25만 명이죠. 그렇죠. 근데 간부도 그에 따라서 조금 줄어들어야겠죠. 간부는 한 몇 명 정도 된다고. 요새. 간부는 대개 병사가 줄어든 숫자의 한 2분의 1에서 이
2분의 1에서 10분의 1 사이에 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간부 위주의 군대가 또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것은 병사에 관한 것이니까 병사에 한번 볼까요? 일단 예.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공역은 아까 말씀대로 사회봉사역과 병역으로 나누는데 복무 기간은 1년하고 9개월이에요. 제가 이거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2030년까지 인구 추이로 봐서 남녀 가용 인원이 네. 20세가 한 45만 명 정도 돼요. 45만 명. 예, 남녀 다 해서. 예. 그 중에 이게 사회봉사역은 25만 명, 그 다음에 병역 9개월짜리 병역은 15만 명이 필요해요. 예. 근데 9개월에 15만 명이니까 1년에는 몇만 명이 되겠습니까? 20만 명이에요. 괄호에 그렇죠. 놓고 하는 것이. 20만 명.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돈이 이제 문제인데 네, 연봉 2천만 원으로 2천만 계산하면은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봉사역에도 무려 5조 원이 들어가요. 5조. 자, 일단 좀 크다고 생각합시다. 예. 5조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병역하는 사람한테도 9개월 만에 축하금까지 해가지고 5조 원 정도 들어가요. 5조 들어가고.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문 병사, 예. 상병하고 병장 예. 이 사람들을 뽑는데 이 사람들이 1년에 10만 명 정도 뽑아야 돼요. 아. 왜냐하면은 상병 병장. 네. 죄송해요. 10만 명이 필요해요. 전체 10만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년 3개월 근무하니까 1년에 뽑는 것은 좀 작겠죠. 예. 1년 3개월에 10만 명이니까 1년이면은 8만 명이 들어가요. 이 사람들에게 월급을 한 250만 원 정도 주고 퇴직금, 격려금을 일종의 장학금이죠. 네. 1,000만 원 정도 준다. 그리고 공무원 2호봉 인정해 준다 했을 때 돈으로 들어가는 것이 3조 2천억 원이에요. 3조 2천억 원. 예. 그래서 이제 국방 부분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8조 2천억이 들어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뺄 게 있어요. 뭘 빼야 되느냐? 이미 월급 주는 게 있잖아요. 이미 지금 이미 현재 주는 분들? 2등병부터 해가지고 2등병, 1등병, 상병 예, 예. 병자들 월급 있잖아요. 예, 있죠. 그만큼 제하면은 예.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나오겠죠. 예. 추가 비용이 추가 비용이 한 6조 원 정도. 6조 원. 자, 그러니까 그런데 6조만 더 쓰면 된다 이거죠. 이건 지금보다. 국방비로 6조 더 쓰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아까 사회봉사역으로 5조 얘기했죠. 네. 그럼 국가 재정으로 봤을 때는 11조 원 더 쓰는 것이에요. 11조인데. 자, 그런데 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우리가 미국한테 퍼준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뭐 저기 저 방위비 800조 원 정도 된다. 어떤 미국한테 그 이번에 관세 협상해 가지고 3,500억 달러 그다음에 1,000억 달러 그 뒤로 추가적으로 1,000억 달러 해 가지고 약 5천억에서 맞아요. 6천억 6천억 달러. 달러를 그게 800조군요. 그게 맞습니다. 8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예. 그 중에서 한 10조 원? 조금만 쓰면 되는군요. 6조 원 국방비는 또 트럼프가 얼마를 예, 요구했죠? 5%까지 올리라고 했는데. 10배의 방위비 분담금이죠. 그건 1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줄 필요 없어요. 방위비를 GDP의 5% 올리라고 했는데 지금 한 2.3%에서 네.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올리면 지금 현재 60조 원인데 120조 원까지 된다는 거죠. 그럼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거기서 인건비로 해가지고 청년 수당 비슷하게 해서 이 공역제도에 투입을 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나가서 열심히 그야말로 자부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내가 사회봉사를 그렇겠네요. 예. 1년 동안 나를 희생하면서 한다. 그리고 또 받을 거 받는다. 예. 이러면은 국민 통합의 효과가 대단한 것이고 그렇네요. 군대 문화도 바뀝니다. 관점만 살짝 바꾸니까 이게 그렇죠. 큰 어려움이 그걸 없네.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관점을 바꾸는 거죠. 예, 그렇네요. 그래서 근본 정말. 문제를 이제 예. 해결하려고. 우리 청년들한테 또 쓰는 돈이 아까울 것도 없고 그렇죠. 어. 정말 아까울 게 없는 게 바로 그 청년을 위한 쓸데없는 막 그 고철 다 된 막 무기들 사들이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겠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무기 더 이상 사들이는 거 예. 그거 좀 좀 그만둬야 지양하고. 돼요. 예. 지양해야 됩니다. 예. 우리 군사력이 지금 세계 5등, 6등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요. 무기 더 많이 사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예. 외교 예. 이거 강화하고 튼튼히 남북 하고 관계 더 하고 발전시키고. 남북 관계 평화롭게 만들어 가고 그렇죠. 청년들에게 또 그렇지만 군대는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 군대는 유지해야 어느 되니까. 나라나 군대는 또 언제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군대를 좀 튼튼하게 이야. 정신 전력부터 해가지고 무장, 전략 이런 것까지 완전히 전문가 집단으로 만들면서 듣다 출장을 보니까 준비하고 기분이 막 좋아집니다. 아, 공역제도 굉장히 아주 참신한데요.
근데 공역제도를 실시하면 말이죠. 그 업무 성격상 현 병무청에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공역 사회봉사역을 병무청에서 이렇게 지정해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마 다른 기관이 생겨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공역청이라든지 공역청. 이런 게 생겨가지고 예. 병역 부분은 이제 기존의 병무청에서 하더라도 아니면 통합하든지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사실 우리 청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이 40~50만 명 된 지금 현재 청년들이 앞으로 이제 30몇만 명으로 줄었는데 이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관리해야 돼요. 이야. 지원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걸 공역청에서 해야 됩니다. 예. 평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만큼은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업무가 이 사람에게 이 인간에게 가장 적절하고 또 사회를 위해서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제시를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동의해서 심쿵하게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국방부 시계만 보지 말고 예. 정말 자기 일 제대로 하다가 9개월 동안에 예. 아주 깔끔하게 제대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뭐 열띠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막 주어진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뭐 덧붙일 말씀 있습니까?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예. 사람들이 너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야, 너무 이상적이다 아이디어라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좀 잘 달겨들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떠한 이상이든지 간에 예. 어느 정도 노력을 해보고 예. 구체적인 방법도 마련해보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좀 토론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예. 제가 그거 없다고 주장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좀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이고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의 문제이잖아요. 맞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잊어버리는데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토론 같은 것도 좀 하고 깊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특히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 대담은 있잖아요. 이 역대급으로 중요한 자료가 되어서 두고두고 많은 분들에게 보여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천이 돼가지고 예. 더 이상 자료로서 가치가 떨어졌으면 더 좋겠어요. 이게 실행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국방 개혁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요. 오늘도 대담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당연히 시급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다뤄야 할 병역제도에 대한 대담을 해보았습니다. 이 대내외 정세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의 안보와 국방은 우리가 튼튼히 이루어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공역제라는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제안해 주신 문장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